자, 뭐 5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7번에 18번이죠. 건축법과 주택법의 시공 절차 비교. 우리 건축법 주택법 시공 절차가 비슷합니다. 요거 좀 잡아드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써놨지만, 자, 우리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하는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자, 먼저 땅을 확보할 것이고, 지을 땅을 확보할 것이고, 땅을 확보했으면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에서는 원칙이 건축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건축과 대손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벼운 건축이나 대손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충분한 게 있어서 여기는 신고 대상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허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사전결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잖아. 신고에서는 없고 허가 신청한 사람이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등을 물어볼 때는 요거 전에 결정을 받아봐서 할 수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그래서 요게 나온다라면 요거 전에 나오는 것이고, 요걸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들어갈 때도 내가 언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착공신고로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식으로 해서 이제 공사를 한다면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 완공이 됐으면 쓰기 전에 사용 승인 받고 쓴다. 이게 건축 절차 아닙니까? 그럼 주택법에서는 대규모 사업은 특별법이라 해도 주택법에서 역시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대지를 확보하겠죠. 지을 땅을 확보하고 나서 원칙.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큰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은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수 신고를 하고, 착공이나 착수나 같은 얘기입니다. 착수 신고한 다음에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완공이 됐다면 역시 쓰기 전에 사용 검사를 받고 쓴다. 이게 승인이랑 검사하는 것이고 같은 얘기예요. 말이 다르면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말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여기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권자, 이 건축 허가권자가 이 절차랑 관련된 것은 다 허가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허가 당연하고요. 사전결정도 착공신고도 사용승인도 다 이 사람에 관련돼 있어요. 행정청 중이라면. 보통 시공감리자는 행정청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공감리자는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지을 사람, 건물 지을 때 시공감리할 사람 건축주가 지정을 해줍니다. 행정청이라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주가 누구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하느냐? 이 사람에게 신청하면 이 사람이 사전결정을 내줍니다. 허가 마찬가지고요. 착공신고를 해도 이 사람에게 하는 거죠.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을 건축주가 신청한다? 완료한 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이 사람이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해요. 이건 예외 표시라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어느 때 허가권자 지정하는지 살짝 구별해 주시면 좋고, 이 허가권자라는 사람이 아이고 간격이 너무 좁네. 예상 안 했던 것이라. 자, 우리 허가권자라면 다른 색으로 할까요? 그냥 부처기 구별도 잘 안 되는데, 자, 원칙이라면은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여러분 건축에서 행정청이라면 다 이 사람으로 보시면 다 이 사람. 건축에서는 개별적인 허가와 신고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긴 지금 일반 건축의 허가 신고지만 여기 신고도 마찬가지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할 때도 허가 신고 마찬가지고,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 신고 마찬가지고, 공작물을 신고할 때도 신고, 건축물 대장에게 뭐 철거 며칠 신고할 때 대장 거 다루는 사람에게 하는 거 다 이 사람으로 보시면 돼. 시장군수 구청장. 왜? 작은 일이니까. 자치자치는 그 사람이고, 근데 유일하게 신고가 아니고 허가 파트에서만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 제가 편의상 대형이라고 쓰는 거예요. 편의상 대형 건축물. 이 대형 건축물이라면
보통 우리가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 대형 건축물, 공장, 창고 제외된다는 건 워낙 많이 나온 얘기고, 이런 대형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시도사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럼 구청장 대신에 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만 이 사람이 나올 뿐이에요. 다른 사람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진다면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느냐? 허가권자로서는 아니다. 도지사는 승인권자라고 합니다. 승인권자. 그래서 보통 건축물이면 시장허수가 허가를 내줍니다만 대형 건축물을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 시장허수가 허가를 내주는 건 똑같은데 도지사 승인을 미리 받아내주는 게 승인 대상이기, 도지사는 어느 경우에도 허가권자나 신고권자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용도 변경할 때 이거 많이 쓰잖아. 만약에 특별시장 광역시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틀려요. 거기는 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 사람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주택법에 하면 이 승인권자가 대부분 할 거 아닙니까? 사업 승인권자가. 아까 배웠던 사업 승인권자가 행정처이라면 이게 건축허가권자가 주로 한다면 여기는 승인권자가 주로 할 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로. 여기 사업 승인, 착수 신고 똑같아요. 감리자마저도 승인권자가 지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주 이거 올려 내렸어야 되는데. 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 이거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자, 여기다. 자, 우리 사업주체가, 건축주 대신에 여기는 사업주체잖아요. 사업주체가 시공자는 선정하지만 감리자 선정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승인권자, 이건 아니야. 사용검사는 시장허수 구청장이 받아요. 예외 국장이 있지만, 자, 우리 요 틀만 한번 잡아봅시다. 둘의 비교. 여기는 큰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나서고 여기마저도 나서요. 큰 사업이니까 감리자를 사업주체에게만 그대로 지정하게 되면 부실감리로 큰 사고 생길까봐. 그래서 행정청이 승인권자가 직접 나서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나서잖아. 건축주가 하죠. 근데 여기는 승인권자가 처음부터 나서고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합니다. 여기까지도 승인권자가 나서는데 완성하기까지가 힘들지 완성하고 나서 사용 검사는 검사에 불과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아까 배웠던 시도지사 막 이런 사람이 하겠습니까? 국장 이런 사람이. 시장허수 구청장이 하면 충분하잖아요. 검사에 불과하니까. 여기는 원래 그럼 시장허수 구청장이죠. 그죠? 검사 승인 이건 간단한 것이라 주택법에서는 다 승인권자가 하는데 이것만 시장허수 구청장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틀을 잡았다라면 여기 감리자 지정이 있어서 원래 이 사람이 지정한다 그랬죠? 허가권자가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별하셔야 돼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한다라면은 이 사람에게 그대로 감리자 지정을 맡기게 되면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못해요. 시공자를 시켜서 할 텐데 본인이 직접 시공한다면 돈 주는 사람은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또 하나는 안전 문제 때문에 분양을 목적으로 본인이 그냥 가다 하는 게 아니고 분양을 목적으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택을 짓는다라면 왜 30세대 미만이냐? 30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따라 짓잖아요. 주택법은 원래 승인권자가 한다니까요. 그러면 30대 미만 여기 따라 짓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취지로 같은 행정청인 허가권자가 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라면 이 사람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승인권자 나서는 게 사업주 못 믿어서거든요. 믿을 수 있는 공공사업주체라면 본인이 지정하면 돼.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 준다 그랬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사업주체가 스스로 지정하면 돼. 공공과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이 사람이, 나머지는 승인권자가. 자, 뭐 이렇게는 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표정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승인권자 다 했잖아, 누군지. 최근에 올해에서 개정된 얘기 중에 건축주나 사업주체가 원래 감리비는 다 내는 거예요. 누가 지정해도 상관없지. 이 사람 건물 짓느라고 감리했잖아. 이 사람 건물 짓느라고 감리했잖아.
그럼 돈은 이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누가 지든 상관없이. 그런데 올해 주택법에서만 이 사람이 돈 내는 건 마찬가지야. 직접 내지 말아라. 승인권자가 받아내라. 이렇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제 또 감리비를 항상 이 사람이 낸다니까 이 사람이 감리비를 직접 지급을 했어. 계약된 감리비를. 여기도 작년까지는 그대로 사업체가 감리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이 지정을 했어도 돈 주는 사람이 사업주체라면은 사실상 사업주체 눈치를 사실상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주체가 본인이 직접 지급하라면 틀리고 사업 승인권자 명의로 감리비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돼. 그러면 승인권자가 예치금 자기 명의로 된 예치금을 찾아서 승인권자가 직접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럼 눈치를 들 보겠죠? 이게 주택법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써놓은 게, 자, 우리 건축사,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 허가 신고 파트에서는 저거 대지는 안 적어놨고 원칙 예외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고, 신고라면은 그냥 시장소구청만 신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착공신고 되고 또 허가권자가 한다는 겁니다. 감리의 지정은 건축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두 가지 허가권자가 한다. 감리 입식은 직접 건축주가 한다. 사용승인이라면 허가권자가 한다. 주택법 절차에서 승인권자 아까 했던 거 나와 있고, 착수신고 승인권자에게, 그 다음에 감리 파트에서는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사업주체와 도시형 생활주택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업주체가 지정한다는 예외고요. 감리비집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사업주체는 승인권자에게 예치를 하면 승인권자가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검사만큼은 이것만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은수 구청장이 되잖아요. 예외 국장이 있지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자, 우리 공법상 채권이 4가지 채권밖에 없어요. 이 채권 중에서도 한 문제 지금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보고 잘 판단하시면 돼요. 처음에 나오는 게 국가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토지상하채권, 도시개발채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법에서 주택상하채권 하나 있고, 자, 먼저 도시계획시설 채권부터 한번 볼까요? 서로 비슷한 것, 다른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두 번째 나오는 토지상환채권과 네 번째 나오는 주택상환사채가 비슷해요. 그럼 둘을 한번 그냥 연결만 싹 시켜놓고 표시로 연결만 싹 시켜, 둘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넷 중에서 도시개발채권은 완전히 별도의 것이에요. 완전히 별도의 것.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이랑.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우리 도심계획시설 채권은 이름이 도심계획시설 채권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과 관련된 채권이다. 발행자는 지자체. 발행 요건을 보시면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에 따라 매수세금 지급 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시행하면서 매수 청구가 들어갔다. 그럼 매수를 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디서나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 돈 없는 지자체만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그게 도심계획시설 채권이잖아. 그래서 지금 누구만 발행한다 돼 있어요? 지자체만, 돈 없는 지자체만. 다른 사람 발행 못해 아예. 그래서 발행자가 지자체고요. 어느 때만 발행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소유자가 원할 때. 보통 법적으로 매입 의무가 없으면 채권 받을 사람이 원해야 발행할 사람과 뜻이 합치가 돼서 발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소유자가 원할 텐데 원하지 않아도 발행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게 특징 아닙니까? 여기 특징. 법에서 안 좋게 보는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나 비업무용 토지라면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봐서 투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초과하면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낸 적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3천만 원 가지고 지자체도 낸 적 있고. 그 아래 상환기한 보세요. 최대가 10년 이내입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상환기한은 10년 내에서 이율은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 중에서 최소 1년 만기 예금은 주고 이 이상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광직은 조례로 결정해요. 상환기한과 이율은 보통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정하지만 지자체가 발행자라면 이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없고 이제 준용하는 거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토지상환채권을 묻는다. 여러분 토지상환채권의 위치가
이 뜻이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잖아. 다 쓰지 못해서 그냥 토지 상환 채권으로 해놨지.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채권이에요. 수용사에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행자 비용 압박을 덜어주려고 현금 대신에 보상금, 현금 대신에 이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 채권 산 사람에게 지은 토지나 건축로 갚아주는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자지 환지에서는 이 채권 자체를 발행을 못해요.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발행 요건 보세요. 여기만 특이한 경우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 건 거의 다 똑같은데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자. 전부라면 틀려요. 일부. 여기선 전부가 왜 안 되느냐? 수용 사용은 일반인에게 시행자가 지어서 일반인에게 주려고 만든 방식인데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 전부의 대금 전부에 대해서 이 채권을 발행해주고 채권 산 사람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되면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만 조성된 것을 받는다는 얘기다. 환지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이 일부만. 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큰 채권 아닙니까? 토지 건물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 얘기는 그 일부가 발행 규모가 얼마냐.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가 반이에요. 반. 최대 반까지만 발행하고 나머지 반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일반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최대 반까지.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런 큰 채권은 제가 이 토지나 건축물 하나 값에 대한 큰 채권이기 때문에 네 번째 나오는 주택 상환세랑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네 번째 나오는 주택 상환세는 주택으로 상환받은 채권이죠. 건물 중에서 주택만 받는 채권 아니에요? 그럼 둘 다 큰 채권이잖아. 이런 큰 채권은 공통점이 민간 시행자는 차별받는다는 겁니다. 괜히 민간 시행자가 발행했다가 이거 책임도 못 질까 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공공은 보증받을 필요 없어. 큰 채권이라 그래. 민간에 대한 차별이 있고요. 이런 큰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도 작성해서 발행계획에 따라 발행합니다. 어느 정도 발행하겠다. 근데 이 발행계획인데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겠죠. 그런 얘기가 또 공통점이고. 상환기한 보세요. 이율은 발행 당시의 예금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발행자가 정하지 사실 채권 상환기한도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정하지. 근데 이게 우스워 보여도 예를 들어 낼 때 이 상환기한과 상환기한과 이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도 몇 번 틀리게 냈었어. 장관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채권을 정해줍니까? 예? 우리가 돈 빌리러 가면 국민은행에 돈 빌리러 갔다 그러면 국민은행 그 채권자가 상환기한 이런 걸 정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정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지자체가 발행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행 방법에서 기명증권 이게 또 큰 채권의 공통점이에요. 아까 민간인 차별받는다. 발행계획 세워야 된다. 기명증권이다. 안에 부동산마다 그 소유자 이름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듯이 이거 채권이지만 큰 채권이라 소유자 이름이 채권 원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게 기명식이잖아. 큰 채권이라. 그리고 양도 방법은 기명식 채권의 양도 방법은 다 똑같아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야 돼. 원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돼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채권에도 기재하면 좋은데 채권에 기재를 안 했다.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이때는 대항할 수 없을 뿐이게 이제 기명식 채권의 양도 방법이고요. 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도시개발 채권이라 개발법에 나오는 채권인데 말 그대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쓰는 채권 아닙니까? 도시개발에서 쓴다. 누가 이거? 시도사가 발행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시도사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지자체 상에도 맞는데 영에서는 구체로 시도사 돼 있는 게 일단 이게 도시개발을 위한 채권이니까 이 채권은 그대로 이 채권 발행에서 남는 이익은 도시개발 사업 재원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아까 주로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구역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그랬죠? 지정권자 원칙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개발 사업에 쓸 채권이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행안부 장관 승인받는 게 특이한 거예요. 행안부 장관 승인받는 게.
공법 전체에서 여러분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도시발 채권의 승인권자 요거 하나랑 또 하나가 어디서 나오던가요? 하나 더 있거든? 응? 아까 우리 도중계 시설 사업할 때 제가 비용 부담은 비교할 게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만 원래 사업할 때 도중계 시설 때 비용은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업 시행 때만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면 같은 행정청인 시행자만 이익을 받는 행정청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가 있죠. 이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면 50%까지 부담시키는데 비용 부담시킬 때 이쪽 행정청과 그쪽 이익을 받는 지자체 사이에 협의되면 협의된 금액대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같은 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 도지사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장관인데 거기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지. 그 두 군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서 비용 부담시킬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되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해 준다. 그거 하나랑 요거 하나. 여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기 요건 보시면은 도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에요. 도시발 사업에 쓰겠다 아니면 도로 건설 등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공익으로 해서 쓰는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 특징이 그 아래 매입 의무가 있다는 게 채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채권 중에서 이것만 매입 의무가 있어요. 공익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사라. 이렇게 매입 의무가 없는 채권은 다 소유자가 원할 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매입 의무가 있으니까 원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해진 사람이 누가 사야 되느냐? 누가 사야 되느냐? 여러분 공공이 살 것 같아요? 주로 민간이 살 것 같아요? 공공은 이런 거 돈 내고 규제받는 거 아주 싫어해요. 민간이 사라는 거야. 민간이. 이 사건에서 이익을 받는 민간이 이익의 일부를 사업을 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한다면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공공시행자가 사는 게 아니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급을 따서 이익을 보겠죠. 그죠? 그 중에 일부를 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민간시행자가 사게 돼서 공공시행자는 안 사. 민간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사업시행권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일부를 사라는 겁니다. 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집 지을 수 없는 땅에 집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 중에 일부를 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인 중에서 공공은 안 사요. 그리고 여기 상환기간이 5년 내지 10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를 정하. 이것은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점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심계획시설채권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상환기간도요. 아까 도시계획시설채권은 10년 내에서 밑으로는 없죠. 그죠? 여기도 10년 내는 똑같은데 여기는 밑에도 있어요. 너무 짧아도 안 된다. 5년 이상 10년. 10년은 서로 비슷한 거예요. 5년 이상 10년 내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 이런 건 똑같고 여기 소멸시효 얘기하는 게 지문에서 이것도 가끔 나왔었는데 낼 때 도시발시권도 은근히 나왔어요. 이게. 원금은 5년, 이자 2년이 특별한 거잖아. 제가 요거 할 때는 좀 그렇지만 이 원금을 좀 빨리빨리 발음을 하다 보면 원금 하다 보면 원금 하다 보면 온금 오잖아. 온금.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치한 거 알아요, 제가. 이자는 2년이야. 이자는 2년. 이자는 2니까 2년이고 온금은 온금 5년. 그치? 아이고, 그거 하나 더 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라면 여기는 원금이고 거긴 원룸형이죠? 원룸형은 너무 넓은 원룸이 아니죠? 최대치가 있어요. 전용면적 얼마까지가 한도냐? 얼마에 50 이하잖아. 똑같이 쓰면 돼. 원룸형 원룸마다 온룸형 50이야 50이야 이렇게 두 군데서 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자, 이자 이전 이걸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발행 방법은요. 기명증권 아니야 이거는. 등록기한에 등록하여 온라인 주식처럼 발행하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발행. 이거 꼭 큰 건 아니에요. 현금증권 허가 받았을 때 뭐 일부만 살 수도 있어. 작게. 꼭 기명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됐어. 자 이제 주택상환사채 봐주세요.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보세요. 토지주택공사 등록자 둘만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택조합 이런 거 안 돼, 다. 이게 여러분 민영주택 재원이거든요. 그 아래도 적어놨지. 그래서 공공 중에서는 사실상 민영주택을 제일 많이 공급하는 사람은 LH공사, 토지주택공사밖에 없어요. 공공이 지은 것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갖춘 게 국민주택 아닙니까? 85를 넘는 게 민영주택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LH 아파트가 85 넘는 게 민영주택이 제일 많이 공급해요. 다른 국가에서도 지방공사까지 사실상 안 해. 그래서 이게 민영주택 재원이기 때문에 공공주에서는 토지주택공사만 발행한다 보시면 돼요. 민간에서는 등록사업자 한 사람만. 주택조합 이런 사람 나오면 틀려요. 그렇게 낸 적이 있고. 여러분 주택조합은 왜 안 되냐면은 똑같아, 아까 배웠던 거죠. 원리는 다 비슷하다니까. 자, 우리 공동으로 한다면 등록자를 공동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대신 누구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긴다 그랬잖아. 그럼 등록사가 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택조합이 혼자 단독으로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가 딱 되는 거죠? 등록사업자로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등록사업자만 발행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게 큰 채권이라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이니까 세 가지 공통점.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라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상환세 발행계획을 작성하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장 승인이죠. 개발법에서는 이게 지정권자니까 지정권자 승인이었고 여기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거. 발행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래 김영주권도 똑같은데 자 우리 상환기한 보세요. 이건 3년 초과입니다. 자 요거는 3년은 제가 이거 주택법에 나오는 채권이죠. 제가 아까 주택법에서는 3년짜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가설건축을 전치기한 3년 그리고 요거 하나. 이게 3년짜리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해. 그런데 이때도 기간 계산이 특이해요. 가로 속에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기한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을 상환한다면 주택을 지어서 다 공급하는 거를 다 안겨줬을 때 상환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급계약 체결만 되면 상환됐다고 보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기 전에 공급계약 체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실제 지어줄지는 공급계약의 채무불이익 문제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짧은 거지 이게. 자 그리고 김영준권입니다. 똑같잖아 이거는. 다 공통점이잖아 이거는. 큰 채권. 액면가 할인가로도 가능하고요. 양도성은 여기만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다른 건 양도할 수 있어요 다 그러면. 아니 왜 채권 중에서 여기만 또 양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주택법에 유명한 규정이 있죠.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규정. 거기에 걸려서 그래요.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에서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증선화주의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말아라 금지하고 있잖아. 상속자 등은 제외지만. 그럼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주택받는 채권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까 토지상환채권도 토지랑 건축물이지 꼭 주택은 아니거든요. 주택받는 건 요거 하나에 걸려서 거기에 걸려서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단 원칙적으로 안 돼도 항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가능하죠. 뭐 해외 이주 막 이런다면 이제 가능하다고. 부득이한 사람 다 비슷해요. 원칙이 안 돼. 예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되더라도 양도 방법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김영주권이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채가 회사 사자를 쓰거든요. 회사를 다루는 건 상법이고 상법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한다 보시면 돼.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20번이 또 이게 마지막 하기 전에 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20번이 건축법과 주택법, 건축물에 대한 공법인 건축과 주택법의 각종 기간 얘기예요. 왼쪽에는 건축법, 오른쪽에는 주택법. 여기서부터 건축법에서는 9번까지, 주택법에서는 8번까지. 그런데 9번 밑에 8번 밑에 그 무슨 뭐 백설한 표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9번 8번 밑에 있는 거. 요건 제가 사실 같은 크기가 아니고 아주 작은 크기로 해놨던 거. 작은 크기로. 그러니까 아니 이걸 보니까 확실히 선을됐어 이게. 제가 항상 저는 제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그 맨 마지막에 그 공법상 관할 23번 나오는 게 한 페이지에 그대로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린 거 보니까 이거를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그거는 작게는 이게 몇십 년짜리. 그거는 잘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몇십 년짜리는 소개는 제가 하는 거라고. 나머지가 몇 년짜리를 이거 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건축법 주택법에서 내용 알든 모르든 아까 했던 거 있잖아. 아까 그래서 오해는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압박해서 한 것도 있어요. 건축법 주택에서 몇 년 나오면 몇 년이라 그랬어요? 135 따르기 위해서 1년짜리가 빈집 투기하는 이상한 사람 있으면 신고하라. 빈집 투기 신고 이게 1년짜리고 3년짜리가 가설 건축물 주택상호사채 상환기한 2가지 5년짜리가 사업승인호 착수 5년 하나 더 있지만 괜찮아요.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내용을 알든 모르든 다 2년으로 하시면 돼요. 건축법 주택법을 전제해서 지문 나왔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건축법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저 색깔 있으면 색깔로 하든지 아니면 볼펜으로 한다면 뭐 세모로 하든지 동그라미 하든지 별을 하든지 해서 좀 구별을 해두세요. 자, 먼저 1년짜리부터 들어가면 건축법의 3번이 1년짜리예요. 건축법의 3번 따로 체크하시고 건축법의 3번 체크하시고 9번 체크하세요. 9번. 그 번호에다 체크하세요. 3번, 9번, 3번, 9번. 그리고 옆에 주택법 내용 중에서 7번. 이게 1년짜리 3가지예요. 이게 1년짜리 3가지입니다. 그리고 3년짜리를 체크하신다면은 건축법의 왼쪽 자리에서 7번과 주택법에서 5번, 그 옆에 있네. 5번. 7번, 5번이 3년짜리 2가지잖아. 5년짜리가 건축법에서 8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이 8번도 일단 체크하시되 제일 유명한 5년짜리가 2번이라고. 2번. 주택법에서 2번. 요거 좀 다른 쪽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그건 구별할 수 있게 해두시고 요거는 정확히 하시고 나머지는 다 2년이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1년짜리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이제 그렇게 체크해 놨으면 그냥 순서대로 보세요. 자, 건축법에서 1번 왔다 갔다 하기 피곤하잖아요. 1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2년 내 건축을 신청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사전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의제가 4가지 되는 게 있지만 건축허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를 신청해야 돼요. 사전결정을 받고 나서 건축허를 언제까지 신청하느냐? 2년 내 하라. 135 아니니까 2년이죠. 그때까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근데 지금까지 사전결정 문제는 딱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최근까지 보세요. 2문제. 근데 2문제에서 여러 가지 질문 나와서 다 정답 질문 아니에요. 요것만 알면은 맞춘 문제가 2문제 다예요. 이 1번 지문만 제대로 알아도. 이 2문제가 다 이거였다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문제 낼 때요. 일부러 틀리라고 하는 문제 있고 맞추는 거 비율이 있어. 비율이. 그런데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제가 아까 찍으라 그랬잖아. 그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시간 끌면 그만큼 손해야. 그런데 대부분 이제 80% 이상 되는 일이 80에서 85 사이 되는 이 정도 되는 것은 정답을 낼 때요. 중요한 지문을 정답화시켜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지문을 정답화시켜요. 항상 이상한 지문 2개씩 들어가요. 2개 정도씩은 평균 들어가요. 이상한 지문은 정답 아니야. 중요한 건 학도 있다니까. 시험이 무엇을 해서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상한 지문을 정답화시키잖아요. 그건 잘못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중요한 지문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테스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교수들이 여러 모의고사 낼 때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막 이상한 지문을 정답화시킨다고. 근데 실제 기출문제는 안 그래. 중요한 지문만 제대로 하면 맞힌 문제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사전 결정할 때도 막 이상한 누구랑 뭐 공동으로 해야 된다, 협의, 뭐 의제. 복잡한 것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다 지문 정답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맞히는 문제가 2번 다 나왔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시더라도 모르는 지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위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단순 절차에 불과한 막 단순 숫자에 불과한 다 정답 아니야, 그런 거. 모르는 지문 나오면 정답 아니고 고민하지 말고 아는 지문은 많이 한 게 중요한 지문 아닙니까? 아는 지문 중에서 숫자보다도 내용을 주로 이제 붙는 게 있어요. 예. 단순한 숫자 문제도 몇 문제 안 돼 따져보면 숫자는 지문에 많이 나와도 중요한 내용 그런 거 찾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찾아요. 사전결정이 이렇다니까. 2번 유명한 얘기잖아. 건축허가 착수.
건축허가 기본이라 여러분 여기서 착수가 2년이야. 이건 작은 것이라 이게 1년이었고 여기서 착수가 5년이 되는 거지. 큰 사업이라. 그러면 건축허가 후 허가를 받았으면 2년 내 착수를 하라. 그런데 2년 내 착수를 안 했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서 등장하는데 허가 후 착수가 보통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은 커서 따로 3년 기억하시고 예외. 그리고 괄호 속에 다시 연장할 때 있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땐 다 1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년 하는 연장은 다 1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착수를 안 하면 취소해야 되고 또 하나가 착수하였더라도 완료가 불가능하다? 허가를 유지해서 뭐합니까? 꼭 취소해야 돼? 또 하나가 착공 신고 전에 건축주가 대지소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6개월까지 봐줍니다. 6개월이 경과한 이유도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예요. 특히 6개월짜리는 따로 기억하시고 건축허를 받았는데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지을 땅이 없으니까 지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6개월까지는 봐주고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대지를 회복하지 못해서 착수가 불가능하다라면 무조건 취소하라는 거야. 그래야 새로 땅 산 사람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6개월짜리. 자, 3번의 신고 유명한 거. 신고를 환자가 신고로부터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신고 요령은 자동 상실된다. 이것도 1년 연장 가능하고 여러분 아까 1번이 그 두 문제는 다 1번 갖고 나왔다 그랬는데 2번도 많이 나왔지만 3번만 해도 나온 숫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3번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 따로 생각하면 두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한 지금까지 28년 동안에 이것만 해도 한 10문제 가까이 아마 이게 10번 정도 나왔을 거라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 그러면 이만 1년짜리 중에 하나잖아. 그 다음에 4번에 건축허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한다? 이거 아까 건축허가 제한서 나왔던 얘기죠? 이것도 많이 나온 숫자잖아. 2년 내로 한다? 1회 하나 1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해서. 허가권자는 공사 중량인이 2년을 경과한 경우 건축 쪽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써서 공사 현장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 문제 나온 것 중에 이게 질문에 속하는 것이 아마 못 들어본 게 정상일 거예요, 아마. 우리 내용 몰라요. 내용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 몇 년 전에 나왔을 거 2년으로 보셔, 그냥. 혹시 나오더라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될 나왔으니까. 아, 궁금하신가? 또 왜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자, 보세요. 건축허 주택법에서는 지금 이건 몇 년짜리만 놓고 한 거잖아. 오히려 이거를 정확한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수가 있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건축허 쪽에서 어디서 묻더라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1, 3, 5 따르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2년 놓으시라고 그냥. 그럼 해결돼 그냥. 그중에 중요한 건 유명한 건 유명하고. 자, 예를 들어 임시 사용 승인. 완료된 부분을 먼저 쓰고 그랬죠. 임시 사용 승인 받는다? 임시가 몇 년이냐? 2년이에요, 2년. 이거는 뭐 연장할 때는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하지만. 그리고 7번의 허가와 신고 대상 가설 건축 이전 기간이 다 3년이고요. 8번은 뭐 사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고. 9번의 빈집에서 빈집 개념이 적어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게 이게 빈집 개념이고. 자, 주택법에서 1번 봅시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년 내 사업 승인을 신청하라. 아, 주택조합이 사업주가 됐으면 빨리 사업 승인 신청 들어가라. 몇 년 내? 2년 내. 괄호 속에 만약에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사업 승인 대상이지 30세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신청을 2년 내 하라는 거예요. 다 2년이죠. 그 다음에 2번 유명한 게 여러분 이것도 유명해.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착수 기한이 사업 승인 받고 착수가 5년이라고 했죠? 이거를 여기선 둘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도 사실상 둘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서 사업 승인 받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 단지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게 보통이고 공구별로 둘 이상으로 나눠서 하는 공구별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러면 공구별로 나누지 않고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승인받은 때로부터 빨리 착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착수가 이게
5년 내 착수. 승인받을 때 한 착수가 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공고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떻게 나누더라도 최초로 시행하는 최초 공고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하는 기타 공고가 있겠죠? 이렇게 최소 둘로 나눠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승인받은 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승인받은 때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요게 5년이 된다 보시면 돼요. 착수기한. 요거는 승인받은 때로 한 달은 틀려요. 나중에 하는 것이라 최초에 대한 착공신고일로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요때로부터 해서 하니까 이건 승인받은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2년이 되는 거라고 이게. 요렇게 구별하셔야 되고 승인받다 하는 게 착수에 이게 5년이다. 자, 승인받다 착수해야 되는 이 5년 착수를 사정이 있어서 착수를 못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럼 연장 몇 년 된다 그랬어요? 연장은 다 1년 그랬잖아. 1년 연장할 수 있어. 1년 연장할 수 있어. 1년 연장 못해 여기는. 이거는 이미 시작했잖아. 시작하고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것을 제대로 못할 때 1년 연장해 준다 보시면 돼요. 또 연장까지 해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착수를 안 해. 그러면 왜 안 하느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안 해요. 취소할 수 있어. 여기서 이때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어. 여기서 안 했어. 취소 못 해요. 왜? 이미 시작은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안 한다고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거 한 거 이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론은 요거 일단 5년 먼저 시작하는 거 5년을 기억하시고 요건 기타니까 이때로. 이것도 2년만 외워두지 말아요. 승인받은 때로 또 바꾸면 그래도 또 틀려요. 내용이라고 내용.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걸 안 할 때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때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하시는 거지. 기타 공고에서는 1년 연장이 나와도 틀리고 승인 취소가 나와도 틀린다고. 기타 공고에서는 정확하게. 자, 이번에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승인으로부터 5년이에요. 만약에 괄호 속에 공고별로 시행한다면 최초 시행 공고는 승인으로부터 5년이지만 기타 공고는 최초에 대한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겠고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착수를 해야 된다는데 요거 1년 내 연장 가능하고 위반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위반 시에서 기타 공고는 제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거기 괄호 속에 1년 연장 가능해도 또 기타 공고는 제외한다는 얘기가 여기도 들어가야 돼. 1년 연장해서. 아까 1년 연장할 때 요거 할 때만 1년 연장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이 좀 빠졌는데 그 1년 연장 가능에다가 화살표시 나름대로 해놓고 기타 공고는 제외 이렇게 따로 적어두시라고. 1년 연장 가능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괄호 속에 1년 내 연장 가능 있잖아요. 거기 화살표시를 따로 만들고 기타 공고 제외 이렇게 적어두시면 기타 공고에서는 1년 연장 안 된다는 표시잖아. 아까 착수 안 했을 때 그 취소할 수 있다는 1년 기타 공고 제외된다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넣었지만 이게 사실 풀었으면 이게 몇 구절이 안 되는 건데 매우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이 말 속에. 자, 그러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주가 소유권을 회복한 대로 2년 내 실소유에 송달돼야 된다. 매도 청구서 또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고 2년. 또 4번에 국공지를 우선 매입 임차자가 2년 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낯설어요? 아니, 우리 국공지를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야 매각해 주는 게 혜택이잖아요. 우선권 주는 게. 우리 배울 때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반 이상 건설할 사람, 아니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주택을 건설할 사람이 국가지자체에 요구하면 국가지자체는 그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우선 임차하고 우선 임대를 했다. 그러면 빨리 사업하라는 거예요. 2년 내 안 하면 왜 사가지고 가느냐? 환매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년이죠, 그냥. 내용 보는 그냥 다 2년으로 보시라니까. 5번 했죠, 아까? 아까 했던 거 반복이죠? 6번에 시장의수구 선상 마감자재 목록화 영상물 등을 사용업사에 있을 때도 역시 2년 이상 보관하라. 이거는 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니까 보신 것 같고. 우리 7번이 국장이 1년마다 투여가지고 계속 여부 재검, 이게 1년짜리잖아. 1년마다 재검토하라. 8번은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8번뿐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나오더라도. 세대원 전부가 다 해외 이주한다. 해외 이주가 아니고 해외 체류다. 그럼 적어도 2년 이상 해외 체류. 주택부에 나오니까 2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몇 년 몇 년짜리를 잘 정리를 했고, 이게 다예요. 다른 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횟수만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그렇게 정리하시라 그랬어. 내용을 알든 모르든 135 따르기 가지고 나머지 2년이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8번과 9번 밑에 나오는 몇십 년짜리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거. 지금까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알아야 정답으로 되는 문제는 낸 적은 없어. 근데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것도 정리가 되는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새로. 응? 몇십 년짜리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밑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며칠짜리. 허가권자는 7일 내에 사용승인한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사용검사 얘기예요, 사용검사. 자, 우리 사용승인 신청 들어가면, 사용승인한 검사는 7일 내에 하는 거야, 7일 내에. 7일 내에 검사를 하고 합격했으면 승인서 교육까지 다 7일 내에 끝내요. 아주 빨라서 좋아요. 아주 신속해. 자, 우리 주택보수 혹시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주택보수는 좀 더 큰 사업이죠? 좀 더 길어야 되겠죠? 15일 내에 하게 돼 있어. 7일이냐 15일이냐 그런 차이도 존재하고. 자, 우리 건축법 밑에 있는 것은 역시 며칠 얘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작년 말부터 시행된 건데, 여기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 신고를 했다. 착공 신고를 했다. 신고는 수리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가 돼야 수리가 되거든요. 요건에 안 맞으면 신고가 수리가 돼. 옛날에는 없었어. 지금은 이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 수리가 안 됐다는 요건을 보완할 거 아닙니까? 빨리 알아야?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행정 서비스지. 그러니까 신고 수리 여부 통보인데 5일, 3일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셔야 돼. 이거 신고 수리 여부가 뭐라고 맞지? 53 불고기처럼 5일, 3일 둘 중에 하나인데, 5일, 3일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신고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신고예요? 건축 신고가 중요해요? 착공 신고가 중요해요? 건축하시는 권리 취득하는 게 신고예요? 언제 착공하겠다? 사실 신고가 중요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신고가 중요하다고? 아이고야. 일부러 권리 신고, 사실 신고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85에 주거한 건, 저 85에 뭐 증축, 개축, 재축을 하겠다 막 신고 대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를 신고하게 되면 건축하시는 권리를 취득한다니까? 그러면 권리 취득한 상태에서 착공 신고는 순전히 행정청 행정편의상 그냥 내가 언제부터 착공을 하겠다. 착공 예정을 사실 신고하는 거야. 여러분들 권리 취득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행정청이 알려주라는 거야. 행정청.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하지. 권리 취득이라니까? 자, 봐요. 건축 신고. 만약에 신고한 내용을 바꿀 때 같은 절차죠? 변경 신고 똑같아. 지금 이건 일반 건축물이잖아. 나중에 가설 건축도 허가 신고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는 것도 권리체감의 권리 신고죠? 그게 셋 다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통보예요. 좀 더 중요한 신고인 것만큼 좀 더 신중하게 따져서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하라. 요거는 단순한 사실 신고이기 때문에 요게 3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5, 3 비교하는 거예요. 자, 건축 신고잖아요. 건축 신고인데 변경 신고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포함해서 이런 권리에 대한 신고는 5일 내에, 괄호 속에 뭐 협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20일이 잘 몰라도 돼요. 5일 내에. 그 대신 착공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3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의 통지하라. 5, 3 구별하시는 거. 그리고 2번은 가설 건축물의 기간 연장할 때 신고 허가인데, 허가 대상 가설 수리 기간 연장 허가는 만료일 14일 전에 신청하고, 신고 대상 가설 수리 기간 연장 신고는 만료일 7일 전에 신고하라. 하나는 7일 전, 하나는 14일 전, 딱 2배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허가가 좀 더 받기 어려우니까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 들어가고, 신고는 간단한 것이니까 7일 내에 신고 들어간다. 7일 전에. 둘의 차이, 2배 중에서. 근데 괄호 속에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공장 문 닫지 않는 한 계속 쓴다?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번의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고, 멸실은 멸시로 30일 내에 신고하라. 아니, 이런 걸 신고를 해줘야, 이런 사실 신고를 해줘야
건축물 대장 관리하는 사람이 건축물 대장을 없애든지 만들든지 하잖아. 그래서 하라는 건데 철거는 3일 전이고 멸실은 사후 신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로 했으니까 멸실 후 30일이에요. 3일과 30일 10배 차이가 나요. 이게 멸실 신고가 제일 긴 거예요. 신고 중에서는. 왜 이렇게 기냐? 자연재해 당했어요. 그럼 얼마나 멘붕 상태겠습니까? 정신 회복하고 긴 시간 주는 거예요. 멸실 후 30일 내에. 근데 3일, 30일 딱 10배인데 이거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잖아 이게. 그런데 지문에 뭐가 나오느냐? 이거 그대로 정답 아닌, 숫자는 둘 다 나왔는데 정답 아닌 지문으로 나왔어요. 정답은 뭐냐? 누구에게 신고하는지를 알면 맞추는 문제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고하라. 그것도 틀렸어. 그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이런 신고받고 앉아있어요? 제가 건축부에 나오는 곳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다 시장호수 구청장이에요. 건축물 대장, 시장호수 구청장이 다루는 거 아닙니까? 대장 바꾸라고 신고하는 거라고. 그래서 3일과 30일을 알아두시는 게 당연히 좋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사chu가 아니고서 알아두면 좋아요. 누구에게를 알면 맞춰요. 숫자 문제가 아니었지 그것도. 응?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제가 건축법에서 대형 건축물 그것도 건축 허가내 줄 때만 나온다 그랬잖아. 다른 데서는 아예 안 나오잖아 다. 나머지는 다 시장호수 구청장이 한다 그랬잖아. 네, 그렇게 했었죠. 자, 어쨌든 요거 하여튼 정리하면 훌륭하고, 이제 21번 정도와 22번 정도면 끝나겠네요. 공포상 관할은 뭐,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그냥 해야 되고, 저한테 요즘은 또 정리가 되지만. 자, 21번 보세요. 자, 원래는 지금쯤 이제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10분 쉬고서 15분 하기는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줘. 한 15분이 끝나, 15분이면. 1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 아, 힘들면 저 박수 한번 몇 번 자꾸 좀 이렇게 하세요. 정신나게. 이렇게 돌리고, 막 어깨도 너무 돌리다 뻑소리 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혈액순환만 좀 돌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만 더 하면 되지. 뒷목이 뻐근해요? 그만큼 점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이제? 21번. 주택, 특수주택이라고 해서 하도 주택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따로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박스에 나오는 것은 의무 건설, 의무에 대한 얘기라 어느 주택을 어느 때 건설해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만 절약하는 거, 우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게 에너지 절약형이고, 이건 단순히 돈만 절약되는 건데 더 좋은 게 건강 친화형이에요. 그럼 건강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으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고, 제일 좋은 게 장수명이야. 수명이 긴, 내구성이 뛰어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성이 우수한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는 에너지 절약형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건강 제일 좋은 게 장수명이라 건설 의무로 보세요. 에너지 절약형은요, 사업 주체가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하는 경우는 이 주택으로 쳐야 됩니다.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니까 아까 원칙 30세대 이상 짓는다 그러면 이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건강 친환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을 때입니다. 500세대 이상. 장수명이 1000세대 이상이에요.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 우리 장수명 주택의 등급제도는 4등급이 있는데 제일 작은 게 일반 등급의 최저 등급.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수명 주택으로 져야 된다 하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500, 1000 이렇게 나갑니다.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짓는 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기술을 다 써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세대구분형,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임대부. 도시형이 제일 많이 나왔고, 요새 세대구분형이 수입주택으로서 각광받고 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가능성도 큰 거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자, 세대구분형부터 봅시다. 세대구분형이면 여러분, 원래 한 세대짜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편의상 2세대 이상으로 나눠 쓰다가 나중에
한 세대로 합치는 한 세대짜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한 주택 사면서 나머지는 이제 세를 주니까 수입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기 많은 공동체계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서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없다. 이거 잇따르면 큰일 나. 이 다른 데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통합이 안 되잖아요. 한 세대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그래서 구분해서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다음 요건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독립된 주거생활 욕실 부엌에 대해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완벽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번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가벼운 경계부에 설치하라. 당연한 얘기고 다라번 3분의 1, 3분의 1 기억하시는 거. 여러분 세대 구분형은 사실상 몇 세대가 살아도 한 세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세대당 몇 대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세대구분형의 단점이에요. 수익을 낸다는 건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세대구분형이 단지 전체에서 너무 많으면 주차난이 심화돼서 안 돼요. 다번은 호수 기준에서 라번은 전용면적 기준에서 세대구분형이 차지하는 게 전체의 작아야 된다. 작다는 기준 3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3분의 1이 한도라는 거 다라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체계 세대에서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세대만 너무 보지 마시고 지금 취지상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요. 만약에 구분된 공간 세대별로 하나로 산정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구분된 세대에 관계없이 그냥 1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한 세대 보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도시형 같은 건 더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도시형이죠. 요거는 역 주변에 잡들이 땅 활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300세만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대신 이 통제를 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제 보완하고 있죠. 그리고 생활주택이라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이 사치주택 아닙니다. 생활. 도시형이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이런 공통된 요건을 갖춰서 종류가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우리 원룸형이 제일 유명한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원룸형 요건을 갖췄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제가 새까맣게 해놓은 게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 혜택을 받아 지으려고 하면 원룸 형태만 가능한 게 아파트예요.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아래 요건 갖추면 원룸형 아닌 게 단지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종류 중에서 단지형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도시형으로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원룸 형태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원룸 요건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온룸에서 가번의 전용 면적이 50이야. 50을 넘기지 못해.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욕실 부엌 당연하고 우리 다번도 중요하잖아.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욕실과 보일러실은 분리 어쩔 수 없고 요거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해서 원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 투룸식으로 할 수 있다. 50 이하 중에서 10단으로 끊었기 때문에 약 중간 이상이 30이 되는 거야. 25로 끊지는 않잖아. 10단이라서 50 이하 중에서 약 중간 이상 30 이상이 다르면 조금 넓기 때문에 30에서 50 사이라면은 투룸식으로 가능해요. 근데 30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원룸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이거 구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아라. 지상층에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단지형 연립이나 3번의 단지형 다세대는 연립과 다세대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연립 다세대는 원래 4계층 이하만 짓게 되게 주택으로 쓰는 주소가 4계층 이하인데 단지형 형태로 짓게 되면 심의를 거쳐 한 계층 더 짓는 혜택 받아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게 단지형의 혜택, 공통 특징이고. 또 기타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서로 다른 거, 이질적인 거 같이 짓지 말아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같이 못 짓고 같은 도시형 내에서도 원룸형이 특수형태이기 때문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같이 못 짓는 게 원칙이지만 다시 지을 수 있는 예외 두 가지가 존재하는 다만 원룸형과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이게 일종의 주인 세대로서 한 세대는 맛이 커야 돼요. 80호를 초과해야 돼. 그래서 원룸형과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어디서나 지을 수 있고
준주거나 상업지역처럼 토지인도를 조금 높여야 될 곳에는 원룸형과 도시형이 아닌 일반 주택을 세대수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 두 가지 예외. 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봅시다.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면은 주택만 분양받은 걸 얘기해요. 주택만 분양받았으니까 주택값만 내고 들어갔겠죠? 토지는 임대부라는 부관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는 분양받은 게 아니야. 주택값만 내고 들어가서 토지는 임대로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민용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와 주택 중에서 주택값만 내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주택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보셔야 되고 토지 임대료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반값 내고 들어갔어도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면 사실상 못 살아. 그래서 아직은 신설된 지 얼마 돼서 문제 안 냈다고 했지만 문제를 내면 제가 볼 때는 토지 임대료 산정에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서는. 다른 질문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일단 뜻부터 봅시다. 토지 소유권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지은 자가 가지고 분양 안 하고 건설과 복리시설,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하는 일은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1번은 임대차 기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한은 40년으로 한다. 이게 나와도 들러리 질문이겠지. 이걸 40년을 바꿔서 이걸 틀리게 정답으로 만들겠어요. 이게 아까 몇십 년 제가 안 먹어주게 이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근데 굳이 이것도 40년을 기억하고 싶다라면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반값 아파트 내고 들어갔죠? 나중에 주택에 대한 임대차연이 끝나야 주택에 대한 분양을 받아서 온전한 주택 취득하겠네요? 아이고, 돈이 없어갖고 참 반값부터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나중에 주택에 대한 걸 취득해야 한이 풀리지. 죽기 전에 온전한 주택 한번 죽기 전에 사. 죽을 40년. 이게 빨리 끝내. 너무 길만한데. 그렇게 느낌으로 보시든지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마시든지. 이거 응? 자, 갱신 안 봐.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기간 효과.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외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지상권 설정된. 이게 바로 그 반값부터 들어간 임차인 보호가 필요해서 그래요. 계약은 채권 계약 맺었지만 지상권 물권 효과가 생긴다. 우리가 임차인이 보호받잖아. 대단한 효과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3번 토지 임대료 보세요.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 원가. 근데 조성 원가가 괄호 속에 공공택지의 경우라고 돼 있고 이에 조성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감정가격. 감정가격 그러면 괄호 속에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를 전제로 해서 역시 3년 만기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요걸 잘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가나 매입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하는 건 아예 없어요. 실제 매입가로 산정하게 되면은 못 산다니까. 거기서 실제 서민들이 못 산다니까요. 임대료 비싼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시가보다는 조금 싼 감정가, 더 싼 조성원가. 조성원가는 원가 기준이니까 훨씬 싼 거잖아. 이 둘 중에 하나로 보시되 공공택지에서 하는 민간택지 중에서 서민들에서는 누구에게 더 부담을 지어야 돼요? 공공이 여러 가지 혜택 받으니까. 그래서 공공택지 같은 경우가 아주 싸게 조성 원가. 민간택지라면 민간에게 너무 희생 크게 강요해도 안 되잖아. 이거 뭔 혜택을 줬다고. 그러니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요 둘을 구별하시라고요. 여기다가 3년 만기 이자를 이것도 바꾸긴 힘들다고. 바꿔도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민간택지라면 감정가 있잖아요. 감정가에다 3년 만기 이자율 정도 되는 걸 적용해서 그걸 매월 임대료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성원가 기준은 훨씬 싸죠. 그게 공공택지를 전제로 한다고. 이걸 바꾸면 틀려요, 이게.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증액이요, 증액. 그러니까 체결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2년이냐? 지금 주택법에 나오는 얘기죠? 일상만 거 2년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죠? 2년인데 그냥 2년만 기억하시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다고. 감액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오늘 체결했는데 내일 감액한다. 좋아요. 임차인 좋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증액을 2년 지나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을 잘 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있죠? 기타. 이건 안 봐도 돼 그냥. 이건 아직 신설된 것이라 제가 보는 것 정도만 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매도 청구하면 실제로 끝나겠네.
자, 매도 청구 공고서 5군데 나와, 5군데. 요새는 매도 청구가 또 이제 아주 한 문제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매도 청구에서는 일단 정비 사업에 대한 매도 청구에서 이게 정비보서 인정하는 매도 청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아까 재건축에서 동의한 토지동서에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취득과 관련된 매도 청구예요. 그래서 주체는 뭐예요? 매도 청구 주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고, 이걸 재개발이라면 처음부터 틀리죠?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 당연히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매도 청구가 돼야 돼요. 건축물까지 같이 사야 전체 대해서 공사할 수 있잖아. 당연히 들어가는 얘기고, 어떤 요건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느냐? 기업번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즉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동의를 하면서 안 될 사람. 니은번은 시장문수 등 예외적 시행자 주장에 역시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 디귿번은 동의 여부를 떠나서 처음부터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에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재건축에서는 애초에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합원이 안 된 사람이죠. 이 사람 물건 취득과 관련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요렇게만 있었어요. 요렇게만 있었어요. 간단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상한 지문이 들어가서 절차가 나오는 게 이제 기타 얘기야, 기타 얘기. 자, 지금 자, 여러분,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 한 번 동의 안 했으면 동의 안 한 거지. 지금 나온 절차는 동의 안 한 사람에게 당신 진짜 동의할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걔네 가서 공부하기만 힘들어졌다니까? 그걸 뭐하러 확인을 해? 그건 이미 동의 안 하기로 했는데. 피곤하게, 그지?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기타의 기업번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30일 내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재건축에서 이미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합원이 안 됐는데 그 사람에게 사업시행권을 땄다 그러면, 재건축에서 사업시행권 땄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30일 내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라는 거예요. 이 촉구 기한이 30일이고 그러면 그 촉구를 받은 사람은 회답을 해야 되겠네? 회답 기간 2개월. 그 다음에 다시 매도 청구할 때 매도 청구 기간도 2개월. 촉구만 30일. 신설된 거잖아, 이게. 나머지 회답 기간도 2개월, 매도 청구 기간도 2개월이에요. 그럼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보시면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하라, 2개월. 그리고 회답 기간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 청구하라.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이것도. 그래서 회답을 받아봤더니만 여전히 동의를 안 한다.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회답 기간 끝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 청구하라는 거예요. 이 절차. 자, 그럼 됐고, 자, 이제 건축허가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매도 청구. 이 건축허가 매도 청구는 그 옆에 주택법상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랑 둘이 서로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건축허를 받고 나서 매도 청구하는 거, 사업 승인 받고 나서 매도 청구하는 거, 이 둘이 서로 비슷한 얘기잖아. 자, 다 됐어. 자, 우리 대지를 미리 건축허 신청하기 전에 대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죠. 근데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전자잖아. 예? 사용권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 물론 분양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권 확보가 안 되지만 소유권 없이도 사용권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 중에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신축 레모델링을 한다.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항상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다라면 공유자 전체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수 지분에서 8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신청 들어갈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럼 80% 이상 갖고 건축허가 받았어요. 받았다라면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기 전까지는 아직 동의를 못 받은 공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 시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이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매도 청구를 인정하나 이러면 그 약점을 갖고 몇 배 달라. 알박기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 물건 시가로 나게 팔아라.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 사용권만 가져도 상관없어. 이땐 공공사업체도 상관없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숫자가 여기서는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에요. 역시 100% 동의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8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사업 승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비슷하다니까 여기서 공유자 기준이죠. 한 80% 이상. 여기서 80% 갖고 들어갔다. 들어가고 나서 공사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역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로 인정하는 게 둘의 매도 청구인데 이 둘의 차이라면 80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보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라면 아까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하지만 여기서는 80% 이상 중에 다시 95 이상이냐 아니냐 둘로 나누고 있어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라면 5% 미만 작은 사람 때문에 전체가 못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하면 돼. 그런데 95% 이상이 아니라 즉 80에서 95 사이라면은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셨죠? 이때는 10년 장기 소유자 끝까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다 주든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바로 건축하고 매도 청구, 사업 승인은 매도 청구예요. 자, 보세요. 그 차이점 비슷한 거. 그럼 건축법에서 혹시 나왔다면 주체는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하. 저희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누구에게?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거기서 요건은 피곤하시면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이것도 정답화시키긴 힘들어. 이거는 이제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를 확인이 안 될 때 찾는 절차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갖고 정답화시키지는 않았어요. 됐어요. 그런데 가격이 시가요. 이런 건 여러 번 물어봤다고. 아까 매수 청구에서는 감정가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지만 매도 청구는요. 다 시가예요. 다 시가. 원래 전국에서 시가 있었는데 그 실수로 없어진 것 같은데 다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몇 배 달라고 버티는 사람에게 당신 거 팔아라 하는 건데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감정가 흉기 들고 들어와. 흉기 들고. 시가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이 매도 청구는 다 시가로 보시면 돼요. 다 시가. 그리고 이때도 그 아래 기타 중에서 매도 청구 전에 대지의 공유자와 3월 이상 협의하라. 최소 3개월 이상 미리 협의는 해보고 안 될 때 매도 청구라는 무서운 칼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 똑같아요. 이건 지구단위 이익 결정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80% 이상이 똑같잖아. 80% 이상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라면 상대방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주체 당연히 다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 나눠지잖아요. 요건에서 95% 이상이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95% 이상이 아니라면 지구단위 기업 결정을 10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했는 자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95냐 아니냐 구별하시고 시가 똑같아요. 3월이랑 협의 똑같아요. 3월이랑 협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검사가 매도 청구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용검사가 매도 청구. 자, 지금 요걸 배웠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 이 절차에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는 게. 자,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입주를 시키겠죠? 입주를 시켰는데 진정한 대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업주가 잘못 부정했, 남의 땅을 잘못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성명에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다 칩시다. 그럼 입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분의 몇 프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회복한 건 빠져야 되잖아. 돈 다 냈는데. 소유권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회복해 갔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사용료를 주거나 막 이래야 된다고 또. 그거를 회복해 간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가 회복해 갔는데 매도 청구를 함부로 인정하는 건 매도 청구는 아주 진짜 공익의료에서만 인정하고 역시 공익의료에서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청구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입주자들이 많으니까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뭐 4분의 3에서 동의를 받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 청구 요건이 그 사람이 회복해간 땅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일 때 요거를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정답으로. 그건 중요한 숫자니까 5%면 자, 채권이 있다고 왜 5%냐? 왜 5%냐? 아, 원리는 다 비슷하다니까. 주택법에서 아까 제가 80% 이상 중에서 95% 이상이면 5% 미만 때문에 전체가 고생은 안 되니까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같은 취지라고 이게. 5% 미만 그 작은 땅 때문에 전체가 고생해서는 안 되는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5% 여기도 5%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 20%가 됐다면 그 자가 달란 대로 다 줘야 돼. 안 판다면 사용료 내야 돼 그러면. 응? 임대차 관계 또 어떻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 미만일 때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한 사람에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너무 늦게 송달이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매도 청구 안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만 나오잖아. 그럼 이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그자가 회복한 때로부터 몇 년 내 그자에게 도달해야 될까요? 몇 년 내? 왜 2년이에요? 왜? 정답. 그 요건이야 그게. 자, 정답. 자, 보세요. 그러면 주체는 이때 매도 청구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 선정할 때가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이고 이때 매도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주택단지 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라고 법에서는 얘기합니다. 실소유자에게 요건이 어느 때 매도 청구할 수 있냐? 대상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 그것도 니은번의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성장, 이 요건 갖췄을 때 2년이잖아. 가격은 시가고. 당연히 기타에서 판결은 대표자가 진행했지만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비용구상 주택의 소유자는 매도 청구벽의 전부를 사업체가 다 구상할 수 있고 왜 사업체가 남의 땅을 잘못 분양했으니까 모든 비용을 다 사업체가 구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4개를 보셨죠? 그 박스 밑에 있는 게 하나잖아.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이 우스운 지문 같은 게 몇 번이나 나왔던 지문이라고. 아니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도 조합 만들었는데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만들었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일정 수의 동의 막 75% 이런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한 자가 있다라면 반대한 자의 물건을 역시 취득해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죠? 매도 청구 필요하잖아. 그럼.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걸 없다 그래서 틀리게 많이 냈었다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다 매도청구, 모든 매도청구 정보입니다. 그래서 훑어보면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관할에서는 뭐 개발법 정비부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적어놨고 건축법에서도 다 대부분 다 시장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법에서 하는 것은 그냥 보실 분 알아서 여기 보시고 이렇게 다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걸로 그냥 보셔도 되고 6가지 법 중에서 뭐 3가지만 여기서 해드렸잖아. 또 괜히 다른 것까지 손대다가 여러분들이 또 배워두고 헷갈릴까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이구, 예상 시간보다 좀 더 지났네요. 한 15분이면 될 줄 알았지만 25분이네. 근데 하여튼 뭐, 와서 힘들게 하셨고, 이렇게 한 번 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이것은 공부가 더 될수록 이거 보셔야 되고,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가지고 잘 보시면 몇 번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 가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한 지문 끌리지 말아요. 아는 지문 갖고 찾아야 시간도 절약되고 중요한 것을 못 풀고 지나가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꼭 그래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지문 갖고 매달려 그냥 자기 확신이 안 쓰니까 그건 시간 다 보내. 이상한 지문이 5가지인데 4개가 이상하다. 하나 맞추면 얼마나 시간 빨리 좋아 이게. 거의 정답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 분석하잖아 제가. 자신감 있게 정리해서 하여튼 뭐 잘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